네, 2020 미국의 선택 뉴스특보 3부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쉬고 오는 사이에 이 격전주 중에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던 지역들 하나씩 트럼프 대통령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텍사스, 오하이오 모두 역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초반 우세가 상당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2시까지 또 이 특보 계속 방송할 텐데 이 사이에는 결론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상황에서 미국 상황부터 저희가 하나하나 미국 상황, 미국 언론들 상황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가볼 곳 미국의 워싱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있고 또 그 앞에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시위대들도 지금 모여서 계속 개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 저희 현장에 나가 있는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윤수 특파원 현장 소식 전해주시죠. 네, 몇 달 전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거세게 열렸던 이 백악관 앞 라파에트 광장인데요. 이 광장을 비롯해서 백악관 주변에 이미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여있는 상태입니다. 대선 전에 100여 개 진보단체가 연합해서 집회 신고를 해놓은 상태였는데요. 개표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승리 선언을 할 수도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이걸 막아보자 이렇게 기획된 집회였습니다. 지금 하늘에는 경찰 헬기가 떠서 이곳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곳곳에 전광판을 설치해 놓고서요. 개표 방송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남부 선벨트를 중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간다는 개표 결과가 잇따르면서 시위 참가자들 사이에도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군데군데 트럼프 지지자들도 보이는데요. 서로 반대 지지자들 사이에서 언쟁을 벌이는 모습도 자주 목격되고 있습니다. 이곳 시위가 밤이 되면 좀 격화되는 경향이 있고요. 또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물리적인 충돌이 있지 않을까 살짝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그 옆에 백악관에서 아마 지금 그 뒤에 들리는 노랫소리 다 들릴 텐데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 개표 상황실을 만들어 놓고서 선거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몇 시간 전에 트위터를 올렸는데요. 미국 전체에서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만족감을 나타내는 트위터를 쓰기도 했습니다. 초반 선전에 한껏 고무된 모습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서 오늘 오전에 언론 인터뷰에서 4년 전 확보했던 선거인단 306명을 능가할 것 같다, 느낌이 좋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개표가 끝나지 않는 상황에 이 조기 승리 선언을 할 수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내가 승리할 때만 그럴 거다, 장난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또 승리는 쉽지만 패배는 쉽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외부 인사 400명을 초청해놓고 축하 행사를 예고해 놓은 상태입니다. 오늘 개표 결과로 승자가 확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지금으로 봐서는 매우 큰데 예정대로 행사를 강행하면 이곳 백악관 주변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엔 바이든 후보 쪽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이 바이든 후보 행사장 있는 델라웨어에 나가 있는 저희 특파원 연결을 해보죠. 자, 김종원 특파원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예,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델라웨어주에 있는 바이든 후보 행사장입니다. 오늘 밤 늦게 선거 결과 윤곽이 나올 쯤 바이든 후보가 이곳으로 와서 대국민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조금 전까지는 이 연설을 할 무대를 배경으로 서 있었는데 사실 아직은 불도 켜놓지 않고 해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조금 옮겼는데 보시다시피 이 제 뒤로 바이든 후보의 지지자들이 한 20-30명 정도 모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손에 모두 이 휴대폰을 들고 선거 개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많은 인원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곳의 경비가 워낙 삼엄하다 보니까 이 취재진들도 행사장 이 무대 300m 이내로는 접근도 못하도록 막아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지지자들이 이렇게 하나 둘 지금도 한 2-3명씩 들어오고 있는데 계속 모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후보는 지금 이곳에 없지만 계속 경비는 삼엄하고 사람들은 모여들고 있고 분위기가 바이든 후보가 좀 승기를 잡는다 이런 분위기가 나온다면 또 표정이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바이든 후보 계속 개표 방송 지켜보고 있을 텐데 자, 승기를 잡았다고 해서 현장에 오더라도 예년하고는 좀 다를 것 같다 분위기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행사가 굉장히 좀 조촐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이든 후보가 설 무대는 굉장히 넓은 주차장 한가운데 아주 조그맣게
이 관중석도 없이 무대만 하나 덩그러니 서 있는데 바이든 후보가 항상 유세 때 항상 했듯이 이 사전에 초대를 받은 극소수의 지지자들만 걸어서가 아니라 차를 타고 들어와서 차 안에서 연설을 볼 예정입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지지자들은 이제 행사장 밖에, 이 펜스 밖에 모여 있는 지지자들인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혹시 바이든 후보가 승기를 잡는지 이런 모습들을 전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델라웨어 바이든 후보 행사장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자, 그럼 현재 판세, 미국 언론들은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현모 외신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CNN보다 뉴욕타임즈가 더 숫자를 적극적으로 집계하고 있기 때문에 뉴욕타임즈 숫자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선거인단 수로 봤을 때 바이든 후보가 131명, 트럼프 후보가 98명으로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요 집중해서 봐야 할 경합주를 모아서 보는 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보시면 경합주를 6개로 추리기도 하지만 8개로 넓혀서 좀 목록을 작성을 해놨거든요. 이 8개의 목록 중에서 빨간색이 확연하게 많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하이오주의 경우는 좀 전에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었지만 지금 트럼프가 역전을 하면서 트럼프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로리다 아침부터 계속 트럼프가 우세하고 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93%나 개표가 완료된 상황에서 트럼프가 3%포인트나 앞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미네소타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이 두 곳만 파란색 빛깔을 띠고 있는데요. 오하이오 18명, 그리고 펜실베니아 20명, 플로리다 29명 이렇게 큰 경합주들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면서 트럼프 후보가 현재로서는 굉장히 유리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플로리다 아침에 거의 개표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트럼프의 당선이 유력시 되고 있는데 데일리 와이어라는 매체는 이런 사진을 조금 전 게시를 했습니다. 플로리다주를 트럼프의 얼굴로 뒤덮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과연 전체 결과가 그렇게 나올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CNN 보도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Right now. Here's where things stand in these key battleground states. Let's start in Ohio right now. 69% of the estimated vote is 오하이오 in 말씀드렸듯이 Ohio. 도널드 트럼프가 역전을 하면서 50.5%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15명의 선거인단이 걸려 있는데요. 경합주 중에서 바이든이 앞서고 있는 몇 안 되는 주 중에 하나죠. 현재 개표도 상당히 진전이 됐습니다. 미네소타 20% 개표 이루어져 있는데요. 네, 여기서도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경합주가 아닌데요. 뉴햄프셔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고요. 선거인단은 4명 걸려 있습니다. 26%의 개표가 진행이 됐고요. 네, 나머지 또 궁금하신 주들 보여드리겠습니다. 플로리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아주 편안하게 우위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51.2%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고요. 개표는 93%나 진행이 됐습니다. 펜실베니아는 아직 5분의 1밖에 개표가 안 됐는데요. 트럼프 후보가 51%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미시간도 23%로 한 5분의 1밖에 개표가 진행은 안 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22만 8천 표 이상 더 얻어서 앞서고 있습니다. 또 텍사스의 경우는 77%로 개표가 진행이 됐는데요. 트럼프 후보가 50.5%로 바이든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스콘신 4분의 1 이상 개표가 진행됐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50.6% 앞서고 있고요. 또 조지아주도 결과가 나오고 있네요. 51% 개표 진행됐는데요. 트럼프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지니아도 절반 이상 개표가 진행됐는데 트럼프 후보가 앞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18만 9천 표 이상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안현모 캐스터 설명 듣고 왔습니다. 사실 개표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무조건 이겨야 하는 주들이 있다. 플로리다,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뭐 이런 주들을 말씀드렸는데 모두 초반에 열세를 딛고 트럼프 대통령이 다 뒤집었습니다. 조금 전에 노스캐롤라이나까지 뒤집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초반 판세를 상당히 흔들어놨다. 굉장히 지금 그 기반을 다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조금 전에 또 한 곳 상당히 격전주 중에 한 곳인 애리조나에서
갑자기 72% 개표가 딱 나왔습니다. 0에서 72로 바로.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연 거죠. 유혜영 교수님 지금 결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애리조나. 네, 애리조나 지금 72% 개표된 상황에서 바이든 후보가 54%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44.6%로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긴 하거든요. 네. 네, 애리조나도 다른 주들과 마찬가지로 주 안에서 큰 대도시 피닉스라든지 투싼 이런 지역은 민주당 성향이 강하고 나머지 지역은 공화당 성향이 강한데 지금 피닉스가 위치한 메리코파 카운티 여기가 제일 크거든요. 네네. 여기에 지금 개표율을 봤더니 77% 그리고 이제 투싼이 있는 지역은 80%여서 바이든 후보에게 유리한 지역에서 다른 애리조나 지역보다는 개표가 더 진행된 상황이어서 개표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간의 격차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애리조나가 11석입니다. 상당히 또 중요한 주의 하나인데 애리조나는 우리가 얘기했던 플로리다나 노스캐롤라이나나 조지아와 다르게 사실 서부 쪽에 있는 주고요. 성격이 좀 많이 다르죠. 이 지역은 특히나 히스패닉계가 많은 지역이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애리조나도 텍사스와 마찬가지로 사실 계속해서 공화당 후보를 과거 이제 대선에서 찍어왔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경합주로 분류가 됐죠. 텍사스와 또 비슷하게 이 지역에서도 히스패닉 인구가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애리조나주 이제 그 출구 조사를 보면 네. 히스패닉 같은 경우는 바이든 후보를 지지한 사람이 이제 63%, 백인들 같은 경우는 48%이기 때문에 이제 히스패닉 인구가 늘어날수록 민주당에 유리한 양상이 될 건데 이번 선거에서 이렇게 경합주가 될 줄은 사실 많은 분들이 생각을 못했는데 이렇게 지금 접전을 벌이고 있네요. 자, 박원건 교수님, 이 애리조나에서 바이든 후보가 출구조사에서 백인 중에 48%를 가져갔다라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또 잘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이든 후보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애리조나는 전체적으로 쉽지 않은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쉽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쭉 여론조사의 추이를 보면 상당 부분 바이든 후보가 벌린 적도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 한 3, 4일 사이에 지금 많이 추격을 해서 최종은 한 0.9% 정도인데 여전히 바이든 후보가 조금 우세한 것으로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애리조나가 다시 중요해진 게 아까 말씀하신 4개 주에서 한 주라도 바이든 후보가 이기면 승산이 있다 했는데 그 4개 주를 지금 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승리를 하게 된다. 그렇다면 가장 핵심은 이제 펜실바니아 주가 남은 거고요. 근데 혹시라도 펜실바니아 주조차 바이든 후보가 진다 하면요. 그러면 애리조나를 또 가져가느냐 안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선거 판세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러스트벨트의 나머지 위스콘신과 미시간을 이기고 애리조나를 이긴다면 지금 추세로 보면은 269명을 바이든 후보가 갖고 가게 되죠. 269명. 예, 한 명 모자란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동점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그 이제 메인과 네브라스카가 또 거기는 승자 독식이 아니니까 어떻게 배분을 하느냐가 또 핵심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애리조나가 지금 다시 관건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계속 연속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뭐 누가 지금 승기를 쥐고 있다라고 섣불리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4년 행보, 특히 국제적으로 어떤 행보를 벌였는지 한번 다시 보고 오겠습니다. 이 트럼프 집권 이후에 바뀐 미국의 모습, 김경희 기자가 정리를 했습니다. From this day forward, it's going to be only America first. America first. 위대한 미국의 부활을 외치며 정권을 잡은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반이민 행정명령을 내려 미국의 국경을 걸어잠궜고 파리 기후협약과 북미 자유무역협정 등 국제조약과 합의를 잇따라 파기했습니다. 군사적 동맹은 거래로 평가하며 흔들기 일쑤였습니다. So why should we leave them if we don't want to be the suckers anymore? The United States has been taken advantage of for 25 years. 트럼프식 거래의 기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겐 통했습니다. 로켓맨이라고 자극하더니 비핵화 대가로 경제 번영을 보장하겠다며 김 위원장을 싱가포르와 하노이 협상장으로 불러냈습니다.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북한 땅을 밟기도 했습니다. 사각에서 한 발자국 건너시면 사상 처음으로 우리 땅을 밟으시는 미국 대통령이 되십니다. 비핵화 협상은 교착 상태지만 김 위원장과의 친분 덕분에 전쟁을 피할 수 있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We are the piggy bank to the world. We've been ripped off by China.
We've been ripped off by everybody. 미중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중국산 제품에 관세 폭탄을 퍼부었고 화웨이와 틱톡, 위챗 등 중국 기업은 퇴출 작업 중입니다. 홍콩과 타이완 문제 등 동아시아 패권 다툼까지 더해져 서로 총영사관을 폐쇄하는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자신의 최고 치적으로 자랑해왔던 경제 호황이 코로나 사태로 무너지면서 트럼프는 다시 한번 중국에 적국 낙인을 찍었습니다. We have waged a fierce battle against the invisible enemy, the China virus. We must hold accountable the nation which unleashed this plague onto the world, China. 중국은 맹렬히 공격했지만 정작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소극적이었습니다. 미국에서만 23만 명이 희생됐는데도 봉쇄 조치를 풀어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이번 대선은 미국 우선주의 정책과 함께 트럼프의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한 냉엄한 평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김경입니다. 네, 다시 전문가분들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보신 내용은 사실 미국 바깥에서 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지만 지금 미국 내에서는 평가가 전혀 다른 것 같아요. 특히 조지아 같은 경우는 백인이 60%, 흑인이 30%라서 상당히 흑인들이 결집을 하면 다른 결과가 혹시 있지 않겠느냐고 했었는데 여기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이기는 걸로 나옵니다. 박원근 교수님. 그렇습니다. 이번 조지아도 원래는 계속해서 그 공화당이 우세했던 지역이죠. 근데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이 인구 비율이 바뀌고 특히 조지아에 있는 흑인들이 이전 2016년 선거에 비해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사전 투표에 참여한 기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전반적인 그 여론 추세를 다 보면 좀 우세한 것으로 나오긴 했습니다. 결국 또 뚜껑을 열어보니까 지금 조지아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낙승을 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지금 접전지들이 계속 개표가 되면서 저희 밑으로 자막이 나가고 있으니까 이걸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미국 언론들 계산을 보니까 애리조나 얘기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은 게 여기서 11석을 바이든 후보가 가져가면 270을 채울 수 있다. 펜실베이니아까지 가지 않고 270을 채울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아까 269 혹은 이제 메인 예. 주를 쪼개서 또 선거인단을 주는 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계산이 상당히 복잡하긴 합니다만. 예, 그 메인이랑 네브라스카 같은 경우에는 승자 독식이 아니라 이제 퍼센테이지 정도로 네. 가는데 지금 메인에 보니까 트럼프와 바이든 후보가 48% 거의 같이 가고 있고요. 그쪽에 선거인단이 4명이니까 아마 2명 정도씩 나눌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수치상으로는 애리조나를 바이든 후보가 가져가면 270명 혹은 271명까지도 지금 가능한 그런 수치라고 보입니다. 물론 지금은 전혀 어떻게 된다라고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가장 핵심은 결국 펜실바니아죠. 예, 예, 그러니까 예. 펜실바니아를 바이든 후보가 갖고 오면 그 말씀하는 위스콘신, 미시간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에서 4에서 6% 이상으로 차이를 벌리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가 이긴다 생각하고 그럼 펜실바니아에 수명을 갖고 온다면 270명을 훨씬 넘어가니까 안정적인 승리를 가질 수 있는데 혹시라도 펜실바니아가 트럼프 후보한테 넘어가면 왜냐하면 펜실바니아도 끝까지 그 트럼프 대통령 후보도 지금 집중을 했던 지역이고요. 여론조사도 상당히 접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결과를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펜실베이니아 같은 경우에 지금 28% 개표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6%를 이기고 있는 걸로 나오는데 이게 다른 주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여기는 당일 투표를 먼저 좀 공개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는 바이든 후보가 추격을 하는 모양새가 나올 수가 있고 다른 주하고 다르게 바이든 후보가 이걸 넘어설 거냐, 추격해서 넘어설 거냐 아닌 거냐의 문제일 텐데 이걸 우리가 오늘 알 수가 없을 것 같다는 게 가장 큰 걱정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는 바이든 후보가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펜실베니아만 14번을 방문을 했다고 14번이요? 네, 네. 가장 많이 방문한. 그래서 바이든 캠프 안에서는 펜실베니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펜실베니아가 지금 개표가 28% 돼 있는 상황에서 네.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고 있거든요. 52.3 그리고 바이든 후보가 46.4. 네, 하지만 이제 우편 투표가 개봉이 되면서 우편 투표가 이제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지역이 펜실베니아 안에서도 그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높은 필라델피아나 피츠버그 이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표들이 이제 개표가 되면 이 숫자가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가 지나면서 사실상 미국의 모든 투표는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캘리포니아나 이쪽은
정해져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격전지라고 저희가 얘기할 만한 주들의 투표는 다 끝난 상황이고 이제 표 계산만 남은 상황에서 가장 그 동부 격전지들은 상당수 또 결론이 났고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애리조나, 미시간, 위스콘신 이 5개 주를 이제 위주로 봐야 되는 상황인데 이 주들은 특히나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는 개표가 늦어지는 주고 현재로서는 애리조나를 가장 좀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 대선 상황은 이렇게 좀 판세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밑으로 계속 자막이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설명드린 대로 플로리다라든가 이런 부분은 초반에 결론이 난 부분이라서 잠시 뒤에 이제 오하이오나 이런 부분을 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상당히 반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초반에 어쨌든 원했던 대로의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원근 교수님.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어저께도 모든 선거 운동을 끝나고 자기가 느낌이 좋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그게 사실상 현재까지는 좋은 느낌으로 이어갈 수 가는 거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당연히 뭐 트럼프 지지자들은 상당히 지금 고무가 된 상태고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합니다만 초반에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텍사스 4개 주 중에 한 주만 바이든이 갖고 오더라도 이게 지금 오늘 얘기가 거의 다 끝난 상태라서 이제 앞으로 바이든 후보가 어떤 정책을 할 거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그거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펜실바니아 같은 경우에는 우편 투표를 6일까지 지금 인정을 하는 거니까 아마도 6일 우편 투표가 들어오고 개표를 시작하면은 주말까지도 갈 수도 있다. 그리고 또 거기가 매우 접전이면 이제 그 바로 틈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전으로 갈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현재로서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리조나를 설사 이긴다 하더라도 네. 펜실바니아를 지게 되면 이것도 굉장히 뭐 270을 간신히 오고 가는 그 정도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있을 가능성은 없거든요. 뭐 분명히 또 어딘가에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있고 애리조나의 투표에 대해서도 그렇다면은 조금 더 혼란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유엔 교수님, 이게 초반의 상황 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그림이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외신에서 나왔던 얘기들, 예를 들면 뭐 불복 선언이라든가 뭔가 섣부른 행동 이런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지켜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조금 더 여유가 생겼겠죠. 왜냐하면 플로리다나 노스캐롤라이나를 지면 거의 가능성이 없었는데 지금까지 결과로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것 같고 그 다음엔 이제 여러 가지 수가 있으니까 좀 기다릴 것 같긴 한데 하지만 이제 애리조나 결과가 나오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애리조나를 질 수 없거든요. 펜실베니아와 마찬가지로 애리조나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현재 개표 상황을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피닉스라는 대도시가 있는 그 카운티, 거기가 마리코파 카운티인데 저는 지난 2016년 선거에서 여기서 민주당이 이겼다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잘못 알고 있었는데 여기가 트럼프 후보와 클린턴 후보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던 곳이거든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3% 앞섰던 곳인데 지금 현재 2020년 마리코파 카운티 결과를 보니까 바이든 후보가 10%는 앞서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패턴이 계속 유지가 되면 바이든 후보가 애리조나를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서 만약에 애리조나를 바이든 후보가 가져간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 마음의 평화가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애리조나가 흔들 수 있다. 마음의 평화를. 왜냐하면 애리조나가 2016년 결과를 보면 49대 45.5, 한 3.5% 정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던 또 전통적으로 이 공화당이 가져갔던 텍사스 옆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공화당이 유리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가 상당히 민주당으로 지금 기울 수 있는 75% 개표한 상황에서 바이든 후보가 9%포인트를 이기고 있기 때문에 25% 남은 표를 열었을 때 과연 9%를 쫓아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포인트겠네요. 근데 지금 그 지도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애리조나 지역에 이번엔 좀 다를 것 같다라고 보신다는 거죠? 네, 그렇죠. 인구가 가장 많은 마리코파 카운티에서 사실 힐러리 클린턴이 받았던 득표율보다 지금 바이든 후보가 13%나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개표가 77% 마리코파 카운티에서 진행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가 이거를 그대로 가져간다면 애리조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김병현 선수 그 야구했던 저희가 아마 그렇네요. 그런 지역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알고 있는데 이 지역이 상당히 그 공화당세가 강한 지역인데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흔드는 결과가 과연 나올지 저희가 이런 상황에서
워싱턴 연결을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윤수 특파원이 워싱턴 그 백악관 앞에 나가 있는데 연결해보죠. 자, 김윤수 특파원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백악관 앞 라파에트 광장인데요.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거셌던 곳이죠. 이 광장을 비롯해서 백악관 주변에 지금 투표를 마친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 대선 전에 100여 개 진보 단체가 연합해서 집회 신고를 이미 해놓은 상태였는데요. 이 집회는 개표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에 승리 선언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이어지면서 이걸 막아보자, 이렇게 기획된 집회였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지금 곳곳에 전광판을 설치해놓고 개표 방송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남부 선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간다는 개표 결과가 잇따라 나오면서 시위 참가자들도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군데군데 트럼프 지지자들도 보이는데요. 반대 지지자들 사이에서 언쟁을 벌이는 모습도 자주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 시위가 밤이 되면 격화되는 경향이 있고요. 선거 결과가 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물리적인 충돌이 빚어지지 않을까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자, 아마 트럼프 대통령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애리조나주를 유심히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전해주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 별다른 반응 지금 보이지 않고 있는데 개표 상황실을 백악관 안에 차려놓고서 선거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몇 시간 전에 트위터를 올리기는 했는데 미국 전체에서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다, 이러면서 만족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초반 선전에 한껏 고무된 모습이긴 한데 신경이 많이 쓰이겠죠. 애리조나 상황도 중요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전에 가졌던 언론 인터뷰에서 느낌이 좋다, 4년 전에 확보했던 선거인단 306명을 능가할 것 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개표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 조기 승리 선언을 할 수 있냐, 이런 보도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승리할 때만 그럴 거다, 장난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또 승리는 쉽지만 패배는 쉽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외부 인사 400명을 초청해서 축하 행사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오늘 개표 결과로 승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데 축하 행사를 열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 이곳 시위가 좀 격화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 언론들 지금 현재 판세 어떻게 또 분석을 하고 있는지 안현모 외신캐스터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선거 예측 전문 기관인 538에서 조금 전 한 트윗을 리트윗을 했는데요. 펜실베니아에서 바이든이 우려할 만한 징조가 나왔다라고 하면서 오하이오주에 있는 트럼블 카운티를 예로 들었습니다. 원래 오하이오주 소속인데 펜실베니아와 그 경계선을 마주하고 있거든요. 이곳에서 지금 트럼프가 2016년에 했던 자신의 결과보다 더 오버퍼포밍을 하고 있다. 오히려 4년 전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이 긴장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바로 이게 펜실베니아 지도예요. 그런데 이 왼쪽 요 지역이 지금 말씀드린 트럼블 카운티입니다. 이 지역에서 트럼프가 4년 전보다 더 잘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이 우려를 좀 해야겠다라고 했는데요. 전체적인 상황은 어떤지 CNN 방송 보시죠. 네, 계속 말씀을 나누신 그 애리조나 결과 나왔고요. 지금 바이든이 굉장히 인상적인 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0% 이상 개표가 이루어졌는데 53.7%로 앞서고 있죠. 뉴햄프셔는 3분의 1 정도 개표 진행됐는데요. 53.8%로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네, 미네소타도 3분의 1 정도 개표가 진행됐는데요. 28만 표 이상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네, 아이오와도 19% 개표 진행됐는데요.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8만 5천 표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주들도 이제 속속 결과 더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미시간주 33% 개표 진행됐는데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아주 큰 격차를 보여주고 앞서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에서도 트럼프 후보가 큰 격차를 벌리면서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53.4% 득표율 보이고 있고요. 위스콘신의 경우는 접전입니다. 트럼프 후보가 앞서고 있긴 하지만 50.0%로 바이든 후보와 격차가 크지 않습니다. 조지아주의 경우는 이제 절반 정도 개표 진행됐는데요. 트럼프 후보가 바이든 후보와 격차를 넓히며 선두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멕시코의 경우는 바이든 후보의 승리가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뉴멕시코는 5명의 선거인단이 걸려 있는데요. 바이든 후보의 우승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선거인단 수를 총계했을 때 바이든은 94명, 트럼프는 72명의 선거인단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펜실베니아나 플로리다 또 오하이오의 결과는 집계가 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270명을 과연 누가 차지할지 끝까지 지켜봐야겠죠. But in recent days, our nation has been gripped by professional anarchists, violent mobs, arsonists, looters, criminals, rioters, violent mobs, arsonists, looters, criminals, rioters, Antifa, and others. It's time for us to face that deep open wound we have in this nation. We need justice for George Floyd. 네, 이번 대선에서 인종차별 문제도 상당히 큰 이슈였는데 이 문제가 과연 누구에게 또 유리했을지 그것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시위가 격화될 때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좀 안 좋은 게 아니냐 했었는데 이걸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받아친 모양새입니다. 이걸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인종차별에는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굉장히 심각한 그런 일종의 문제 제기가 있었죠.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뿌리 깊은 인종 문제가 다 드러나고 처음에 시위를 했을 때는 상당 부분 그 시위의 정당성이 인정이 됐었는데 네. 미국 시위뿐만 아니라 세계 시위가 비슷합니다만 시위가 쉽게 격화되면서 그것이 이제 일부 시위대에 의해서 약탈과 방화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딱 그것을 붙잡고 자기는 법과 질서를 지키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 하면서 일종의 프레임을 갖고 간 거죠. 그래서 상당 부분 사실은 작용을 했었습니다. 특히 좀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 많은 백인들이었고 그런 백인들 같은 경우에 교외 지역에 사는 백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법과 질서의 그 프레임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를 하는 모습들이 보였고요. 그래서 그것을 성공적으로 끌고 갔었는데 결국은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에 확진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문제에서 의제를 좀 돌려놓으려는 것이 다시 실패를 했죠. 늘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에서 벗어나는 게 자기 대선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성공적으로 어느 정도 벗어나긴 했었는데 여전히 그렇지 않다 하는 거고요. 지금 우려가 되는 게 결과에 따라서 혹시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된다면 지금 민주공화당 지지층 간의 이 불만족도가 많이 나오는데 민주당의 불만이 훨씬 큽니다. 그렇다면 다시 우리가 말하는 BLM이라는 그런 인종 시위가 다시 격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유현 교수님, 현지에서 특히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백인 약간 급진주의자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을 감싸는 듯한 발언도 상당히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백인 선거층에 어필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일단 남부 쪽에서는 유효했다라고 봐야 될까요? 네, 이제 사실 바이든 후보가 내가 왜 대선에 나가는가 그 비디오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계기를 이야기할 때 네. 2017년 버지니아주 샬롯츠빌이라는 동네에서 열린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랠리
United the Right Rally라는 게 있었는데 이걸 보고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람들을 규탄하지 않고 이쪽도 괜찮고 저쪽도 괜찮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면서 그걸 보고서 이제 분노해서 자기가 출마를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인종차별을 완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인종차별을 약간 키운 부추긴 대통령으로 약간 인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5월에 조지 플로이드 씨가 사망했을 때 이번 선거에서 가장 핵심 이슈는 코로나와 인종차별 문제가 되겠다. 근데 인종차별이 핵심 이슈가 되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좀 불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 5월 사건 이후에 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다른 이슈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긴스버그 대법관이 사망을 하면서 대법관이 누가 되는가 문제가 인종차별 문제보다 훨씬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고 유권자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약점이 될 뻔한 이 이슈가 사실 이제 뒤로 밀린 거죠. 그러면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좀 더 유리한 국면이 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정적인 사건 이후에 시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분노를 잊어버린 사람들이 또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분노를 계속 유지를 했더라면 특히 미국의 젊은 유권자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했고 그다음에 비백인 유권자들이 굉장히 분노를 했는데 그러니까 특히 젊은 유권자들의 경우는 65세 이상 유권자들에 비해서 그 투표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분노가 투표장으로 이어졌더라면 이번에는 젊은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높아질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있다 보니까 얼마나 투표율이 높아졌을지는 저희가 데이터를 이따 봐야지 알 것 같아요. 자, 박원근 교수님, 이 과정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4년 전에 대선에 나서기 전까지만 해도 정치인이 아니었는데 그 굉장히 표심을 잘 읽는다. 사람들의 어떤 관심이 어디 있고 그걸 내가 어떻게 하면 나한테 끌어올 수 있다는 걸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더불어서 이게 미국의 변화를 반영한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저는 늘 얘기하는 게 과연 우리가 말하는 게 트럼프의 미국이냐, 미국의 트럼프냐. 그러니까 트럼프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미국을 이렇게 양극화를 만들었느냐, 아니면 미국이 전반적으로 쇠퇴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양극화의 모습도 드러나는 하필이면 코너에 트럼프라는 독특한 인물이 서서 그것을 더 가속하느냐. 이번 만약 학계에서 얘기가 되는데 결과적으로 미국의 트럼프다라고 다만을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너무 오래 했고 또 2008년에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사실상 굉장히 어려워지는 쇠퇴기에 접어들었죠.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는 나름대로 그거를 국내 개혁이랑 해외 정책에서 선택적 개입을 통해서 좀 빼앗아보려고 했는데 사실상 성공하지 못했고 바로 그 길목에 트럼프라는 인물이 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이민자 때문이다. 이것은 한국 같은 부유한 국가 동맹병을 안 내서 그런다라고 해서 몰락한 중산층의 힘을 갖고 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제 CNN 오늘 출구조사 결과를 옆에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 미국 유권자들한테 당신의 투표에서 오늘 뭘 보고 투표를 했냐라고 물어봤더니 경제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경제가 가장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인종차별 문제, 코로나 요 순서로 이어지는데 경제가 맨 위에 올라왔다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하다고 보통 우리가 인식을 하잖아요. 그게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바이든 후보도 많이 따라가서 누가 더 잘할 거냐 하면 비슷한 수준이 됩니다. 근데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저거를 공화당, 민주당으로 나누면은 이 선호도가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네. 예를 들어서 공화당 사람들은 인종 간 불평등이 중요한 이슈가 아니죠. 반면에 민주당은 훨씬 중요한 이슈고 코로나 바이러스에게는 민주당 지지층한테 매우 중요한 이슈고 근데 과연 코로나 바이러스가 첫 번째로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거는 약간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유리한 그런 국면으로 갈 수도 있죠. 자, 저희가 이제 경합주들을 정리를 다시 해야 되는데 이 남부 쪽들은 어느 정도 결론이 난 상태고 아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북쪽의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공업지대 쪽 이쪽의 개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후보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나오는 미시건이라는 곳하고 위스콘신이라는 데는 무조건 이겨놓고 가야 되는 지역인데 초반 개표 상황을 보면은 미시건 같은 경우에 37% 개표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11%포인트를 이기고 있고 펜실베니아도 32% 개표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0%포인트를 이기고 있고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네, 미시건도 이제 펜실베니아와 마찬가지로 우편 투표나 사전 투표가 있으면 그거를 선거 전에 미리미리 이렇게 열어서 준비를 해놓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선거 당일날 이렇게 열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집계되는 지금 투표는 그날 오늘 있었던 투표들, 현장에서 있었던 투표들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의 이제 표심이 많이 반영이 된 거고 우편 투표나 사전 투표 결과가 들어가면 이제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격차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미시간 같은 경우에는 그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잖아요. 그래서 디트로이트라는
또 큰 도시가 있고 여기에 있는 노동자들이 지난번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을 적극 지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져간 원래는 민주당 지지층인데 이번에도 그런 결과가 나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때랑은 좀 상황이 많이 다르다 생각되고요. 전통적으로 쇠락한 공업지대라는 게 미국 제조업을 대표하는 지역들이에요. 네. 그래서 자동차라든지 철강 산업. 근데 미국이 그런 제조업에 대해서 굉장히 약해지고 오히려 첨단 산업, 금융이나 아니면 실리콘밸리로 대표되는 그런 첨단 산업으로 옮겨가면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좌절감이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민주당이 여기서 계속 선전을 할 수 있었는데요. 지난 2016년 대선은 사실은 클린턴 후보의 호감도가 너무 낮아서 그게 저는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특히 여성들 층에서도 교외 지각에 사는 여성들 층에서도 클린턴이 워낙 호감도가 낮아서 오히려 트럼프를 찍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했었고요.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바이든 후보는 호감도가 그렇게 낮지 않죠. 오히려 지금 호감도 비호감도를 조사를 하면 호감도가 더 높은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고 본인도 뭐 펜실바니아 출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노동자의 친구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지금 거부감은 좀 덜해서 역시 러스트벨트 같은 거 말씀하신 미시간은 뭐 안정적으로 위스콘신과 더불어서 4% 이상 많게는 7%까지도 바이든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보인 지역입니다. 미시간 같은 경우에 지난 대선 때 사실 0.2%포인트 차이로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박빙의 승부 끝에 이겼던 지역이라서 이번에도 사실 예측이 어렵긴 하지만 그리고 다른 지역보다는 좀 격차가 더 벌어져 있는 곳이라서 이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 아버지가 자동차 딜러였다는 걸 가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한다 그래요. 미시간에 가서 그 노동자들에게 어필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 공들인 지역 아니겠습니까? 미시간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마지막 랠리, 선거 전날 마지막 랠리가 이 미시건에 있는 그랜드 래피즈라는 도시였거든요. 네. 근데 이 도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에도 마지막 랠리를 했어요. 네네. 사실 후보자가 선거 직전에 마지막 랠리를 한다는 거는 그 지역의 상징성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여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미시간이 나에게 표를 줘서 고맙긴 한데 2016년보다 이번에 조금 더 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지난 선거에서 앵커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미시건에서 힐러리 클린턴과 트럼프의 표차가 10,000표가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10,000표 차이로 사실 450만 명 이상이 투표를 했는데 모든 이제 선거인단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승리를 했죠. 네, 하지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미시간은 2016년에는 공화당에게 갔지만 그 전에 25년 동안은 굉장히 이제 지속적으로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표를 준 지역이기 때문에 2016년이 예외일 수 있고 이번 선거에서는 다시 민주당에게 표를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말씀을 쭉 드리고 있는 이유는 저희가 밑에 미스콘신 지역도 계속 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미시건하고 위스콘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초반에 앞서는 걸로 나가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 왜냐하면 격차가 지금 굉장히 11%포인트까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가져가는구나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이게 이제 점차 사전투표가 여기는 반대로 개표가 되면서 좁혀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속도가 얼마나 붙어서 얼마나 따라갈지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군데가 바로 옆에 있는 위스콘신이라는 지역인데 이 지역은 또 굉장히 특징적인 게 여기는 산업이라기보다는 농업 지역이에요. 네, 이제 위스콘신은 미국에서 치즈, 치즈를 많이 만드는 곳이고 또 자부심도 굉장히 대단한데 위스콘신도 미시간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오랫동안 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겼던 지역인데 2016년에 이제 깜짝 트럼프 후보가 승리를 했죠. 그래서 사실 민주당이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어요. 이번에 코로나로 전당대회가 다 취소되긴 했지만 만약에 전통적인 전당대회가 있었더라면 민주당이 이제 위스콘신에 있는 미러키라는 도시에서 전당대회를 이제 계획할 정도로 공을 많이 들였는데 지금 현재 여론조사, 선거 전 여론조사를 보면 미시간과 마찬가지로 펜실베니아나 아리조나, 플로리다보다는 바이든 후보가 더 큰 격차로 이기고 있는 걸로 나와서 지금 현재 조기에 이제 개표되는 표를 가지고서는 누가 이긴다라고 섣불리 판단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교수 말 맞다나 지금 러스트벨트는 2016년에 민주당이 대선에서 지고 나서 많은 연구를 했죠. 도대체 왜 졌느냐. 원래 지던 데가 아닌데. 20여 년을 이겨왔는데 이번에 왜 졌느냐 했더니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 사람들은 민주당을 찍을 거라고 생각해서 선거 때 공을 안 들였다는 겁니다. 힐러리 후보도 마찬가지고 민주당이 그걸 약간 내버려 둔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교훈을 분명히 얻고 이번엔 아예 대선전 시작할 때부터 상당히 공을 들여서 안에 들어가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다시 갖고 올 수 있느냐라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선거 처음에 했을 때 이른바 붉은 신기루, 푸른 신기루의 모습이 진짜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 러스트 벨트 같은 경우에는 이 현장 투표부터, 그러니까 당일 투표부터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우세하는 모습으로 갔지만 이것이 나중에 바뀔 가능성, 신기루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그 현상이 아직 남부 썬벨트에서 지금 보였거든요. 그 지금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스콘신 같은 경우는 한 가지 또 추가로 여러분께 정보를 말씀드리면은 여기 최대 도시가 밀워키인데 밀워키 같은 경우는 이 도시의 법이 현장 투표 먼저 개표를 하고 사전 투표는 맨 마지막에 더하는 걸로 돼 있어서 막판에 이건 또 확 뒤집힐 가능성도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끝까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미국 언론들 또 어떻게 판세를 짚고 있는지 안효모 외신캐스터와 함께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이번에도 뉴욕타임즈에서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선거인단 숫자로 보면 바이든 후보가 131명,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108명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 270이라는 매직 넘버에 도달하기까지는 둘 다 갈 길이 조금은 멀어 보입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구역이 좀 넓어 보이죠.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와이오밍, 네브라스카, 캔자스, 오클라호마, 몬태나, 알칸소,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알라바마, 테네시, 켄터키, 인디애나, 와이오밍, 웨스트버지니아, 사우스 캐롤라이나까지 전부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데요. 켄터키 같은 경우는 사실 1900년대부터 2016년 선거까지 항상 민주당을 지지하던 곳이었는데 이렇게 공화당으로 색깔이 바뀐 것을 볼 수 있고요. 중요하게 지금 지켜보는 구역, 지금은 빗금으로 쳐져 있는데 바로 미시간입니다. 미시간의 경우는 개표가 38% 정도 진행이 됐는데요. 미시간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밀집해 있고 인구가 높은 디트로이트 쪽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곳을 반드시 바이든 후보가 사수를 해야 미시간에서 승산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오클랜드 카운티라든가 또 디트로이트가 있는 웨인 카운티 이런 곳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파란색이 나오고 있는데 바이든 후보가 좀 큰 격차로 많은 표를 얻는다면 미시간에서 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미시간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2016년에 겨우 0.3%포인트 차로 아슬아슬하게 이겼던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바이든 후보의 희망을 좀 걸어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그럼 전체적인 CNN 보도 다시 한번 보시죠. Right now, actually, we have a key race alert. Right now, let's check in some of the numbers. Coming in from Michigan, 37%. 네, 방금 말씀드린 미시간 지역 37% 개표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재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54.8%로요. 펜실베니아 지역 33% 개표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상했던 대로 펜실베니아 지역은 개표가 많이 더딜 것으로, 인내심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하지만 현재로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위스콘신은 접전에 가깝습니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앞서고는 있는데요. 격차가 크지 않습니다. 조지아주는 절반 이상 개표 진행됐는데요. 트럼프 후보가 큰 격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네, 더 많은 주들 결과 보여드리겠습니다. 75% 개표 진행된 아리조나주는 바이든 후보가 안정적으로 53.7% 득표율로 격차를 넓히며 트럼프를 앞서고 있고요. 미네소타주는 37% 개표 진행됐는데 바이든 후보가 60.7%로 압도적인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오와주는 4분의 1 정도 개표 진행됐는데요. 트럼프 후보를 바이든 후보가 7만 6천여 표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나라 시청자분들이 미국 지리 공부 많이 하네요. 어느 주가 어디 있는지 사실 뭐 몰랐던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 이거 누가 이기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지금 주들을 하나하나 참 노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가장 지금 뜨거운 주, 현재 개표 상황에서 뜨거운 주가 애리조나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75%에서 개표가 멈췄습니다. 일단 현재 거기까지 쭉 올라간 다음에 어떻게 지금 봐야 될까요? 아마 지금 그 이쪽 선벨트 남부 지역은 전체적으로 사전 투표, 우편 투표를 이전에 개봉을 해서 그 투표를 같이 지금 진행을 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나서 3일날 대선 투표를 지금 하고 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 조금 그걸 변화하는 그런 입장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75% 수준에서 멈췄는데 바이든 후보가 53.7%고 트럼프 후보가 45%, 한 8%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 또 뒤집힐까? 물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신기루, 여기서는 이제 블루 신기루가의 모습들이 보이긴 했는데 그것을 한번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현장 투표분을 개표를 할 텐데 25% 남은 표를 열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한 9% 가까운 이 격차를 좁히고 혹은 넘어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앞으로 또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애리조나 같은 경우는 사전 분석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나 이 멕시코 쪽으로 장벽을 쌓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히스패닉들은 아마 거기에 자극을 받았을 거고요. 반대로 백인표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찍을 거다, 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애리조나의 표심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네, 애리조나도 뭐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인종에 따라서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지가 굉장히 다르긴 한데 굉장히 재미있는 지금 출구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요. 네. 애리조나 오늘 당일 현장 투표에서 65세 이상 유권자들 중에서 봤더니 바이든 후보가 5%포인트 앞서고 있다는 지금 출구조사가 나와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65세 이상은 이제 공화당 지지세가 굉장히 강한데 애리조나도 이제 65세 이상 유권자는 전통적으로 보수적이고 네. 지난 선거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을 압도적으로 지지했던 유권자층인데 이번에 출구조사에서 오히려 바이든 후보가 5% 포인트 앞서고 있다는 것 자체가 현장 투표가 이제 이렇게 추가가 돼도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이 8%나 되는 격차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사인을 보내주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애리조나를 바이든 후보가 가져갔을 경우에 미국 외신들도, 미국 언론들도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냐면 바이든 후보가 270을 딱 채울 수 있다. 그러면 270대 268 두 표 차이로 선거인단 선거 투표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이길 수 있다, 지금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리조나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애리조나가 지난번 선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가져갔던 지역이기 때문에 11자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걸려 있는데 저 11자리를 바이든 후보가 가지고 오면 270을 딱 채울 수 있다라는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펜실베니아 없이도 이 부분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신경을 지금 곤두세우고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바이든 후보 입장에서는 좀 역으로 되는 거죠. 애리조나를 이겨놓으면은 최소한 선거에 지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안도를 좀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아까 지금 우리 유 교수 얘기한 것처럼 그 65세 이상 노인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2016년 선거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 트럼프 대 반 트럼프인데요. 결국 공화당 지지층에 어느 정도의 분열이 있느냐 하는데 바로 65세 이상의 노년층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확진되고 나서 나와서 하는 얘기가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사실 65세 이상의 그 노년층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치명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격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미 여론조사에서도 특히 선벨트 남부 지역에 그 65세 이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뜻한 곳이라서 그쪽으로 많이 이주를 해서 가고요. 그쪽에서 공화당의 분열의 모습이 보인다라는 것은 여론조사에서 좀 잡혔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한번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플로리다가 그러기 때문에 65세 이상이 20몇 %정도가 플로리다의 노년층이 있는데요. 그걸 기대를 했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네. 근데 결국 거기에는 반영이 안 됐네요. 플로리다 노년층은 좀 돈이 있는 부유층들이 거기도 그렇고 거기는 또 히스패닉이 많이 있는데 쿠바랑 또 베네수엘라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 쿠바의 사회주의, 베네수엘라의 사회주의가 싫어서 온 사람들이라서 공화당 지지층이 오히려 또 많은 현상들이 보였거든요. 근데 아리조나는 지금 말씀하신 미국 지도를 보면 플로리다는 바로 쿠바 밑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 많이 가지만 아리조나의 또 히스패닉들은 또 다른 성향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참 복잡한 여러 가지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유엔 교수님 계속 지도를 보면서 지금 분석을 하고 계신데, 설명을 해주시죠. 좀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애리조나나 플로리다 둘 다 히스패닉계 유권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출구조사를 봤더니 플로리다주 같은 경우는 히스패닉 유권자의 53%만 바이든 후보를 지지했고, 근데 이제 아리조나 같은 경우는 63%가 바이든 후보를 지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히스패닉이지만 사실 플로리다에 사는 히스패닉과 애리조나에 사는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정치적 성향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래서 뭐 65세 이상 유권자도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아마도 이 히스패닉 유권자의 정치적 성향이 아마 플로리다와 애리조나의 결과를 가르는 중요한 이제 요소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지리와 인종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은 이해가 쌓여가면서 선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 좀 준비한 또 내용 보고 오겠습니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미국은 어떻게 갈지 사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근데 바이든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은 또 어떻게 바뀔 건지 이 두 후보의 정책 김용철 기자가 비교를 했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한 대책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봉쇄 조치보다는 백신 개발과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무게를 둡니다. 반면 민주당 바이든 후보는 코로나19의 통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방역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이 부통령 시절 시행한 건강보험 의무 확대 방안 오바마 케어의 철폐를 추진하는 반면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소득세와 법인세를 다시 올리고 최저임금도 15달러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신재생 에너지보다는 화석 연료가 더 경제적이라며 바이든 후보와 충돌합니다. It's extremely expensive, kills all the birds, it's very intermittent, it's got a lot of problems, and they happen to make the windmills in both Germany and China. Because it has to be replaced by renewable energy over time. And I'd stop giving to the oil industry, I'd stop giving them federal subsidies. 인종차별 문제와 불법 이민자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법과 질서를 강조하지만 바이든 후보는 경찰 개혁과 불법 이민자에 대한 합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합니다. All of those so-called dreamers, those DACA kids, they're going to be immediately certified again to be able to stay in this country and put on a path to citizenship. But a lot of these kids come out without the parents. They come over through cartels and through coyotes and through gangs. 북한 문제를 놓고도 두 후보는 첨예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I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him. Different kind of a guy, but he probably thinks the same thing about me. We have a different kind of a relationship. We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and there's no war. North Korea is a problem, and we're going to continue to do it so we can control them. We're going to make sure we can control them and make sure they cannot hurt us.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 문제에 대한 개입을 줄이고 있는 반면 바이든 후보는 글로벌 리더로서 미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SBS 김영철입니다. 자, 저희가 뉴스 보고 오는 사이에 미국의 출구조사 결과들이 계속 또 공개가 되고 있는데 유행 교수님, 이 또 재밌는 결과가 하나 나왔다면서요? 그 노동조합 가입자들, 그러니까 중부 그 러스트벨트에 있는 노동자들이 누구를 선택했느냐라는 질문인데 상당히 좀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전통적으로 미국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사실 텃밭이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제조업이 쇠퇴하고 이제 세계화나 이런 자동화로 인해서 일자리가 많이 사라지면서 2016년에 그런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내가 지키겠다, 중국으로부터의 뭐 경쟁으로부터 지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트럼프 대통령으로 이 유권자들의 마음이 많이 갔는데 사실 조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아까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펜실베니아주 스크랜튼이라는 이런 노조 출신의 노동자들이 많은 도시에서 태어났고 조 바이든 후보가 약간 서민을 대표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이번에는 그 노조 유권자들의 표를 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오하이오주 노조에 속한 유권자가 많은 오하이오주의 출구조사 결과를 봤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10% 이상 앞선 이번에도 그렇죠. 노조원들 사이에서도 오하이오에서는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을 여전히 신임하고 있다라는 결과가 나와서 지금 그래서 오하이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크게 앞서고 있죠. 7% 이상 앞서고 있는 결과가 아마도 이런 노조 출신의 아니면 노조에 속한 노동자들의 여전한 신임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기업을 선호하는 공화당 출신이고 거기다 뉴욕 출신이고 그 도시의 사람이고 그 바이든 후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골의 바이든 이렇게 친근한 느낌으로 다가가려고 했는데 오히려 노조원들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더 우리의 이익을 지켜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건데 박홍 교수님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결국 반세계화가 트럼프가 주창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내적으로 보면 맞는 말씀입니다. 국내적으로 노조라는 것은 국내에 있는 기업을 상대로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해 주는 거. 그게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해왔던 것인데요. 지금 트럼프의 공화당은 그것이 아니라 지금 세계화가 됐으니까 기업이 미국에 있는 기업이 아니라 세계에 있는 기업, 심지어는 뭐 한국에 있는 기업들도 얘기를 하면서 그들 기업이 미국의 시장을 통해서 미국 경제를 착취해 간다라는 그런 비판을 하면서 그들로부터 노동자를 지켜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주장에 동조를 하게 그렇게 되는 상황인 거죠. 저희 밑으로 CNN 보도 결과 내용이 나가고 있는데 바이든 후보가 192명을 확보했다. 그런데 뭐 어쨌든 결과는 270명을 확보를 해야 이기는 게임. 바이든 후보가 아직도 78명을 더 모아야 되는 상황인 거고, 뭐 애리조나, 미시건, 위스콘신 이쪽은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거고. 근데 미시건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계속 설명드리고 있습니다만 초반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리한 결과가 나올 거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39% 개표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1%포인트 상당히 크게 이기고 있습니다. 이걸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미시간도 오하이오랑 사실 좀 비슷한 부분이 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네, 그렇죠. 사실 미시건은 미국 제조업의 상징,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대표적인 자동차 기업 GM이나 크라이슬러 이런 공장들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산업화와 제조업을 상징하는 지역이었는데 세계화가 진행이 되고 자동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 지역에서 고등학교 학력 이하의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거는 우리가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정당이 어디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미국에서 공화당이 전통적으로 훨씬 더 자유무역을 주창해온 정당인데 2016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가 이제 후보가 되면서 나는 보호무역으로 가겠다. 자유무역이 여러분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갔기 때문에 보호무역 하겠다고 하니까 이 노동자들이 지금까지의 공화당 정책은 전혀 이제 잊어버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믿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사실 2016년에 미시건이나 오하이오 같은 데를 트럼프 대통령이 가져갈 수 있었긴 한데 과연 지난 4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고립 정책이라든지 중국과의 관세 정책, 관세 전쟁 이런 것들이 정말 블루칼라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됐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확실한 근거가 있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도 적어도 오하이오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블루칼라 백인 노동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신뢰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자, 미국 대선 개표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지금 남부 쪽은 정리가 됐고 중부 지역 개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잠시 국내 소식 또 듣고 오겠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뉴스센터입니다. 계속해서 국내 주요 소식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만에 다시 세 자릿수로 올라섰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말 헬로윈 대위의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조동찬 의학전문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 하루 118명 추가돼 누적 확진자 수는 26,925명으로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국내 발생은 98명, 국외 유입은 2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흘 만에 확진자 수가 다시 세 자릿수로 올라갔는데 방역당국은 많은 인파가 몰렸던 헬로윈 데이 관련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는 2명 늘어 모두 474명이 됐고 새로 격리 해제된 환자는 106명으로 현재까지 모두 24,616명이며 현재 1,835명이 격리 중입니다. 방역당국은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해 예방 차원의 선제검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요양시설 수용자 16만 명에 대한 선제검사를 전국으로 확대 10만 명을 추가해 모두 26만 명에 대해 선제검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5단계로 세분화한 새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은 오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수도권 확진자 100명 이내, 타 지역 확진자 30명 이내일 경우 생활방역 수준인 1단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강원도 동부전선 전방에서 북한 남성 1명이 철책을 통과해 남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군은 밤샘 수색 끝에 오전 9시 50분 신병을 확보해 남하 과정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군은 일단 단순 귀순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합참은 오늘 오전 9시 50분쯤 동부전선 전방에서 감시장비에 포착된 북한 남성 1명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군과 관계기관이 이 남성의 남하 과정, 귀순 의사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합참은 덧붙였습니다. 이 남성은 민간인 복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신분이 군인인지 민간인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단순 귀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이에 앞서 군은 어제 일몰 이후 육군 22사단 관할 전방지역 철책에 신원 미상의 인원이 접근한 것을 포착했습니다.
대침투 경계령인 진돗개 2를 발령한 뒤 해당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고 한나절 만인 오늘 오전 북한 남성을 찾은 겁니다. 전방은 이중 철책과 과학화 감시 장비 등 2중 3중의 경계망이 구축돼 있습니다. 이 남성이 전방 경계망을 허물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군은 현재까지 북한군 특이 동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사의를 표명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오늘 국회에서 계속 부총리직을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이 사표를 반려한 뜻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김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국회에서 갑자기 사의 표명 사실을 밝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국회 예결특위에 참석해 인사권자 뜻에 따라 부총리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직서를 반려한 만큼 업무를 계속하고 내년도 예산 심의도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거취에 대해 재차 입장을 요구하자 홍 부총리가 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다만 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을 유지하기로 한 게 본인의 뜻과 달라 이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을 뿐 다른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오늘 예결특위 회의에서 홍 부총리에게 대주주 관련 질의를 자제해달라고 의원실에 요청하는 등 진화에 신경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예결특위에선 내년 예산안 관련 종합 정책 질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16개월 아이의 사인이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소견이 나왔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양의 정밀 부검 결과를 전날 국과수로부터 받았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양은 지난달 13일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병원에 실려올 당시 A양은 복부와 뇌에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법의학자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해 부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수은지를 영하로 끌어내렸던 초겨울 추위가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서울의 기온이 11도까지 올라가겠고 대전과 광주, 대구는 13도가 예상되는 등 어제보다 2, 3도 정도 올라가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아침까지는 평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내일 오후에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추위가 풀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 지방은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메마른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스센터였습니다. 자, 국내 소식 듣고 오는 사이에 미국 대선 판세는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지금 계속 개표가 진행되고 있고요. 현재 미국 워싱턴 상황을 이쯤에서 한번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악관 앞에 저희 특파원 나가 있는데 연결해 보죠. 자, 김윤수 특파원 상황 바뀐 게 있습니까? 네, 크게 바뀐 상황은 없습니다. 지금 백악관 앞 라파에트 광장인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조금씩 늘기는 하는데 이 인종차별 항의 시위 때처럼 이렇게 확 늘어나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이 100여 개 진보단체가 연합해서 집회 신고를 해놨었는데요. 이 개표 결과가 나오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승리 선언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니까 이걸 막아보자, 이렇게 기획된 집회였습니다. 현재 집회 참가자들은 곳곳에 전광판을 설치해놓고요. 개표 방송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남부 선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간다는 개표 결과가 잇따르면서 이 시위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실망감과 함께 긴장감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군데군데 트럼프 지지자들도 보이는데요. 언쟁이 일부 벌어지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큰 충돌은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시위가 밤이 되면 격화되는 경향이 있고요. 또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특별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아야 할 텐데 현장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안에 계속 있는 거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 개표 상황실을 만들어 놓고 선거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몇 시간 전에 트위터를 통해서 미국 전체에서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만족감을 나타내는 트윗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애리조나 같은 경합주에서 고전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어서 마냥 편하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전에 폭스뉴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4년 전 확보했던 선거인단 306명을 능가할 것 같다, 느낌이 좋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개표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 조기 승리 선언을 할 수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승리할 때만 그럴 거다. 장난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또 승리는 쉽지만 패배는 쉽지 않다면서 자신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백악관에서 외부 인사 400명을 초청해서 선거 파티를 예고한 상태인데요. 오늘 개표 결과로 승자가 확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이 파티를 열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이곳 시위가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이든 후보 쪽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이 바이든 후보 행사장이 있는 델라웨어주에 저희 또 특파원이 나가 있는데 연결해보죠. 자, 김종원 특파원, 그쪽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저는 델라웨어주에 있는 바이든 후보의 행사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정확히 정해지진 않았지만 오늘 밤 늦은 밤 이 선거 결과의 윤곽이 나올 즈음 바이든 후보가 이곳으로 와서 이 대국민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제 뒤에 펜스 너머를 보시면 건물에 푸른색 빛이 비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조금 전까지도 무대 불이 완전히 꺼져 있었는데 지금은 리허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비가 워낙 삼엄하다 보니까 취재진도 이 무대 300m 이내로는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놔서 무대가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현재 이곳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개표 상황을 지켜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바이든 후보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 무장한 경찰이 이곳 취재진 주변에 계속 순찰을 돌고 있는 등 이 굉장히 경비가 삼엄한 모습입니다. 지지자들이 바이든 후보의 지지자들이 조금 아까까지만 해도 이곳에 한 20-30명 모여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 개표 상황이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좀 길어지다 보니까 지금은 또 좀 여기저기 흩어진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 좀 승기를 잡는다 이런 모습이 드러나야 이곳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일 그럴 예정입니다. 그렇겠죠. 바이든 후보도 계속 상황 지켜보고 있을 텐데 결국 결정이 돼야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이곳에서 대국민 연설을 하기로 했는데 원래 이제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승기를 잡았다 이러면은 기존에는 이제 굉장히 화려하고 크게 행사를 진행했지만 오늘은 상당히 조촐하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뒤에가 굉장히 넓은 주차장 터인데 이 가운데 무대만 지금 덩그러니 놓여 있고 관중석도 없거든요. 바이든 후보가 유세 내내 했던 것처럼 오늘도 극소수의 미리 초대를 받은 지지자들만 걸어서가 아니라 차를 타고 이 행사장 안으로 들어와서 차 안에서 바이든 후보의 연설을 듣는 이런 형태의 작은 행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델라웨어 바이든 후보 행사장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네, 지금 미국은 워싱턴, 뉴욕 같은 동부지방은 밤 11시 15분 자정으로 향해 가고 있고 LA 같은 경우는 8시 15분 투표를 방금 마치고 이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언론들도 속속 지금 판세를 전하고 있는데 이거 한번 확인해 보죠. 안현모 외신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주시죠. 네, 미국은 주마다 선거 제도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시차랑 관계없이 먼저 결과가 발표되는 주가 있고 조금 나중에 발표되는 주가 있습니다. 부재자 투표, 사전 투표를 미리 개봉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달라지는 건데요. 투표 진행 상황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은 표가 집계가 된 주들이 오른쪽에 표현이 돼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오하이오, 텍사스 같은 주들은 지금 거의 개봉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보면 되고요. 반대로 아주 더딘 40%밖에 집계가 안 되고 있는 주들은 뭐 펜실베니아라든가 미시간 이런 주들입니다. 그 사이에 어떻게 판세가 바뀌고 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좀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렸던 지도는 이런 지도였는데요. 업데이트가 된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 구간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서부의 결과들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사실 캘리포니아는 가장 많은 선거인단은 55명이 걸려 있어서 엄청난 수가 바이든에게 돌아간 겁니다. 하지만 이 서부의 주들은 원래부터 민주당 텃밭이었기 때문에 바이든이 충분히 예상했던 결과여서 숫자는 많이 뛰었지만 205명을 확보하게 됐지만 크게 의미 있는 숫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112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270이라는 매직 넘버에 더 가까운 후보는 바이든 후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경합주들의 결과가 포함이 안 돼 있죠. 그래서 경합주들만 한번 뉴욕타임즈를 토대로 볼게요. 아까 8개의 경합주 중에서 2개의 주만 바이든이 우세한 걸로 나왔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2개의 주에서만 바이든이 우세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는 노스캐롤라이나와 미네소타가 바이든이 우세한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노스캐롤라이나는 트럼프에게 넘어갔고요. 대신 아리조나와 미네소타가 바이든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끝까지 오늘 밤 어쩌면 며칠 뒤까지 기다려야 되는 주가 바로 펜실베니아일 텐데요. 펜실베니아를 일시의 어떤 수치가 아니라 추세를 한번 본다면 시작은 바이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가뿐하게 시작을 했는데 점점점 격차를 좁히더니 이제는 트럼프에게 많이 넘어간 상황입니다. 펜실베니아 많은 유권자들이 끝까지 지켜봐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지금 현재대로 추세라면 트럼프 후보에게 더 유리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나오지 않은 또 경합주 가운데 미시간주를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러스트벨트 경합주 3군데 가운데 대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주죠. 16명의 선거인단이 걸려 있는데요. 이 미시간의 경우는 주 국무장관이 늦으면 6일 금요일까지도 결과가 발표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부재자 투표를 미리 처리할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CNN에서는 미시간주를 카운티별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CNN 상황 보여주시죠. Some of the battleground states where things stand. Let's start in Pennsylvania. 41. 네, 펜실베니아 도널드 트럼프가 점점 우세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56.8%의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네, 미시간의 경우는 54.5%로 트럼프 후보가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표는 39%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위스콘신 42% 개표 진행됐는데요. 가까운 접전 양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50% 득표율 보여주고 있습니다. 24,000표 이상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리조나 초반에는 트럼프 후보가 우세했지만 현재는 바이든 후보가 앞서가고 있죠. 20만 8천 표 이상 격차를 보이며 53.7%의 득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저희는 그래도 낮 시간에 지금 이 박빙의 선거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은 동부 시간 지금 자정으로 가고 있고요. 캘리포니아 쪽도 저녁 늦은 시간이 되고 있고 미국 유권자들은 잠 못 자고 계속 새벽까지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이 현황들 보고 오는 사이에 두 분한테도 상당히 많은 지금 문자와 연락이 와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많이들 지금 물어보고 계시잖아요. 자, 여기서 단도직입적으로 판세를 어떻게 지금 현재 판세를 분석을 해야 될까요? 교수님부터 말씀 주신다면요. 네, 지금까지 나온 결과들로만 보면 2016년과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이 여론조사가 이제 예상한 것보다는 훨씬 더 선전했다. 그래서 이제 핵심은 아리조나와 펜실베니아 주를 누가 가져가는가에 달려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여론조사에서 여유를 보였던 미시건이나 위스콘신, 미네소타를 바이든 후보가 가져가고 현재 앞서고 있는 아리조나를 바이든 후보가 가져간다면 선거인단 276을 확보를 할 것 같고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경우에는 펜실베니아를 가져간다고 해도 이기긴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현재 미시건이나 위스콘신은 개표 상황이 그렇게 많이 진전이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미시건이나 위스콘신 중에서 한 주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가져간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교수님 동의하십니까? 예, 지금 그 디테일한 부분에 다 동의가 되고요. 근데 저는 조금 한 발 떠서 보니까 이게 지금 전국 투표율이 7% 이상 차이가 났던 선거거든요. 네. 가장 최근에 어저께까지 나왔던 여론조사를 보면 안정적으로 바이든 후보가 전국 투표율이 7% 정도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과연 270명을 간신히 넘을까 말까 하는 정도로 굉장히 지금 접전이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4개 주를 얘기를 했는데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텍사스 4개 주 중에 1개 주라도 바이든 후보가 승리하면 이게 참 쉽게 간다 하는데 결국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질 않았다. 그러니까 이만큼 트럼프 후보가 마지막에 2016년과 비슷하게 굉장히 추격을 해서 좁혀놓은 그런 선거다, 접전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좀 남아있긴 합니다만 예를 들면 미시간 같은 경우에 여론조사 기간 동안은 계속 안정적으로 바이든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왔는데 현재 44% 개표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1%포인트 이기고 있는 걸로. 근데 몇 번 설명드렸습니다만은 당일 투표부터 개표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사전 투표를 공개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로서는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표가 나오지만 나중에 그게 공개됐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건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어볼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선거 기간 내내
이 우편 투표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해왔고 어느 순간 이후에 들어오는 거는 내가 인정 못하겠다라든가 뭐 이런 어떤 방법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렇습니다. 봐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예상을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계속 말하는 애리조나를 바이든 후보가 갖고 오면은 한 270표 정도가 되는데 만약 그것을 빼고 펜실바니아만 놓고 승패가 갈리는 상황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펜실바니아 45%인데 트럼프 후보가 한 13% 이상 지금 이기고 있는 많이 이기고 있죠. 많이 이기고 있는 거고요. 이것은 말씀하신 우편 투표가 6일까지가 지금 남아 있어서 어느 순간에 가다가 이게 중단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편 투표가 들어온 후에 다시 이제 그 개표가 시작되는 상황이니까 트럼프 대통령 그거 안 기다리겠다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기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펜실바니아는 내 거다. 펜실바니아 가져가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금 다 생각에 넣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네요. 미시간도 비슷한 상황이고요. 그렇죠, 유엔 교수님? 그렇죠. 이제 미시간 같은 경우도 이제 우편 투표가 얼마나 사실 11월 3일 이후에 도착할지가 관건인 것 같은데요. 사실 우편 투표 대부분은 선거날까지 대부분 도착을 해서 그 뒤에 많진 않을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정말 승부가 정말 초접전이다. 이런 경우에는 11월 3일 이후에 도착하는 우편 투표가 핵심적일 것 같고 펜실베니아로 돌아가서 아까 제가 초반에 대법원에서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는 11월 6일까지 도착하는 우편 투표를 받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내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지금 대법원에서 에이미 코니 베러 판사가 임명되기 전에 그 결정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8명의 대법관이 있을 때 보수적인 대법관 4명이랑 그 진보적인 대법관 3명 그리고 이제 로버츠 대법원장이 진보적인 대법관들과 함께 이제 의견을 하면서 4대4로 동률을 이뤄서 그런 경우에는 펜실베니아 주 대법관이 내린 결정이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에이미 코니 베럿 판사가 임명이 됐잖아요. 그러면 보수적인 법관이 1명 더 추가가 된 거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 캠프에서 펜실베니아 우편 투표를 다시 소송을 걸면 이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굉장히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상황이 굉장히 불확실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가 우리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없는 제도고 여기까지 안 갔으면 좋겠는데 오늘 결론이 안 나면서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까 설명한 대로 이 이후에 들어오는 건 나는 인정 못하겠다. 반대로 바이든 후보는 무슨 소리냐 정해진 룰인데 거기까지 다 받아서 개표를 하자라고 이제 주장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대법원 얘기를 했는데요. 미국이 워낙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3권 분립이 된 거고 대법원이 물론 그 안에 진보 보수의 진영 간에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이 선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최근에 나온 판결을 보면 기본적으로 연방제를 좀 지지하는 그런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결국 주법에 따라서 니네가 해라. 그러니까 자꾸만 이 정치의 영역에 법을 끌어들이지 말아라 하는 게 기본적인 지금 미국 대법원의 그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과연 진보 보수의 그런 차이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유리한 결정이 나올 것이냐. 그거보다는 펜실바니아만 딱 놓고 하면은 어쨌든 이거는 3일을 더 허용을 한 거니까 펜실바니아 아까 유 교수 말했더나 그 주법에서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은 이것에 대해서 당연히 대법원은 그거는 주법을 인정을 해서 6일까지 받는 걸 하고 최대한 개표를 해라라고 판결이 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제 그거는 법적이고 논리적인 결론이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만약에 인정 못하겠다라고 해버리면 또 지지자들이 또 트럼프 대통령 편에 서면 우리가 걱정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그렇죠. 이제 대법원이 만약에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대로 법대로 판단을 한다라면 8명 그 대법관 모두가 비슷한 의견을 보였어야 하죠. 하지만 이 그 펜실베니아 케이스가 대법원에 왔을 때 4대4로 극명하게 나뉘었는데 마침 그 4대4로 나뉜 걸 봤더니 진보 보수 대법원의 어떤 정치적 성향에 의해서 판결이 나뉘었고 위스콘신이나 다른 주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리고 공화당은 2000년 선거에서 배운 거예요. 2000년 플로리다 이제 재검표를 두고서 대법원까지 갔을 때 대법원의 판결이 5대4로 재검표를 중단하고 현재 부시 후보가 앞선 상태에서 끝내라라고 했는데 이때도 5명의 보수적인 대법관이 재검표를 중지하라고 했고 4명의 진보적인 대법관은 재검표를 계속 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법관들의 정치적인 성향이 그게 뭐
어떤 뭐 편견이 있다라기보다 어떤 사안을 대할 때 자신의 정치적인 신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그래서 에이미 코니 베러 판사를 최대한 빨리 대법원에 앉히려고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Ladies and gentlemen,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Donald J. Trump. We're going to keep it better than ever before. And that is why tonight I stand before you to officially launch my campaign for a second term a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ve done things wrong in my life, I will admit. Not purposely, but I've done things wrong. But this is what the end result is. I am dispatching thousands and thousands of heavily armed soldiers, military personnel, and law enforcement officers to stop the rioting. I feel so powerful. I'll walk into that audience. I'll walk in there, I'll kiss everyone in that audience. Are you ready? First we do Make America Great Again, then we do Keep America Great. We will make America great again. Thank you everybody. Here and now, I give you my word. If you entrust me with the presidency, I will draw on the best of us, not the worst. Across the nation, little girls woke up, especially little black and brown girls. They're seeing themselves for the first time in a new way as the stuff of president and vice president. Donald Trump is the worst possible president, the worst possible person to try to lead us through this pandemic. It's a last-ditch effort in this desperate campaign to smear me and my family. Are you ready? I believe we are. This is a great nation. We're a good and decent people. 네, 두 후보의 그동안의 과거 이걸 다 보고 왔습니다. 자, 지금 개표 현황 지금 보다 보면은 그동안의 주별 여론조사라는 게 또 오차범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한 3% 안팎 왔다 갔다 하는데 이 3%의 오차가 전부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 간 것 같은 각 주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박원공 교수님,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이 대답을 안 하고 있다가 투표를 많이 한 것 같네요, 결과적으로는. 뭐 그렇긴 한데요. 2016년처럼 이른바 샤이 트럼프 현상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여론조사가 워낙 많은 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여러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지금 판단한 여론조사, 뭐 특히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 여론조사를 평균 내는 그쪽에서 보면은 그 오차 범위 내에서 크게 바뀐 모습은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결국 트럼프가 근데 뭐 좀 승리하는 그런 모습들이 현재까지는 진행이 되고 있고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나머지 위스콘신, 미시간을 일단 먼저 봐야 되고 이 부분은 분명히 4% 이상의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상황으로 바이든 후보가 계속 지금 리드를 했기 때문에 과연 지켜질 것인가. 그 부분은 선거에도 당락에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여론조사도 과연 이번에 적실성이 있느냐. 그것을 판단하는 거에도 매우 중요한 척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밑으로 자막이 하나 나가고 있는데 폭스뉴스라고 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좀 우호적인 약간 보수적인 언론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이 폭스뉴스에서 애리조나를 바이든이 가져갈 걸로 일단 예측을 했습니다. 아직 75% 개표에서 더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바이든 후보가 8%포인트를 이기고 있는데 폭스뉴스가 저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또 좀 새롭게 받아들여지네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제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애리조나를 가져가게 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펜실베니아를 반드시 이겨야 되는 시나리오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좀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고 펜실베니아를 진다고 하더라도 미시간, 위스콘신, 그다음에 아이오와까지 다 이겨야 270석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전체적인 그림은 바이든 후보가 이길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더 많은 상황이긴 한데 지금까지 개표 결과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저력이 또 충분히 입증이 됐기 때문에 박원균 교수님 아까 저희도 이제 방송 다른 그 트럼프 대통령 소개하는 영상 보면서도 따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상당히 저력이 있었다. 아, 그럼요. 네. 예, 아주 뭐 많은 예측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는 쉬운 선거가 될 거다. 그 의미는 바이든 후보가 쉽게 낙승을 할 것이다. 특히 말씀 계속 나누는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텍사스 중에 하나를 갖고 와서 그냥 초반에 끝날 것이다라는 일종의 기대가 꽤 있었는데요. 결국 그런 그 모습은 전혀 안 보였죠. 특히 플로리다에서는 접전이고 계속 오차 범위 내에서 엎치락 뒤치락을 했습니다만 바이든이 오차 범위 내에서 좀 우세한 모습을 결국 보였었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최종 결과는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여기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겨버렸으니까 그 부분은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이 선전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조금 전에 소식 들어온 게 이제 플로리다에서 약간 변수가 정전이 났다 그래요. 그래서 개표가 중단된 지역이 있어서 지금 94% 개표가 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3%포인트를 이기고 있는데 더 개표가 지금 진행이 좀 안 되고 있다, 더뎌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3% 이기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플로리다는 뭐 뒤집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미국 외신에서 또 어떤 소식들 전하고 있는지 안현모 외신 캐스터와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현재 미국에서는 4군데 주로 이번 선거 결과를 좁히고 있습니다. 바로 아리조나, 미시건, 펜실베니아 그리고 위스콘신 이 4개 주로 이제 좁혀진 분위기인데요. 이 4개 주의 선거인단을 모두 합치면 57명입니다. 이 57명이 앞으로 4년에 미국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언론사마다 현재 집계 결과가 조금씩 다릅니다.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는 아직 플로리다가 하얀색으로 남아 있죠. 결론을 내지 않고 있고요. CNN도 조금 전 말씀하신 정전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플로리다에 대해서는 아직 콜을 하고 있지 않은데요. 네. NBC도 마찬가지로 회색 지대로 남겨놓고 있는데 폭스 뉴스에서는 플로리다 결론을 지어버렸습니다. 29명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네, 밑에 있어서 올려도 보이지가 않네요. 네, 폭스 뉴스는 이제 중요한 거는 폭스 뉴스에서는 플로리다 주의 결론을 트럼프의 승리로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럼 CNN 상황 볼까요? 네, 말씀드린 4개 주 중에서 3개 주를 띄워놨는데요. 펜실베니아, 트럼프가 우위를 굳히고 있습니다. 아직 절반 이하의 개표가 진행되긴 했지만 40%나 진행은 됐습니다. 위스콘신도 절반 이상 개표 진행됐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8만 표 이상 격차를 늘리며 앞서가고 있습니다. 미시건도 44% 절반에 가까운 개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후보가 27만 4천 표 이상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펜실베니아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펜실베니아는 사실은 조금 더 선거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사전 투표를 할 때 내가 어느 당 지지자다라는 거를 밝히고 투표를 하게 돼 있는데 240만 우편 투표 중에
민주당 지지자가 160만, 공화당 지지자가 55만, 100만 명 이상 민주당 사람들이 우편 투표를 이미 찍어서 보낸 상황이란 말이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펜실베니아에서 15%포인트를 이기고 있는 걸로 나오지만 이 100만 표가 나중에 더해졌어요. 지금 아직 안 더해진 상황에서 나중에 민주당 표가 바이든 후보 표가 더해졌을 때 과연 이 표 차이가 얼마나 좁혀질지 혹은 역전이 될지 이 부분 유심히 봐야 될 텐데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가 참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네, 오늘 안에 결론이 안 날 것 같아서 어떻게 봐야 될 거예요? 네, 이제 미국에는 투표를 하기 위해서 사전 등록을 해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20개 주에서는 사전 등록을 할 때 내가 민주당이다, 공화당이다, 아니면 나는 뭐 정당이 없다 이런 식으로 밝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펜실베니아가 그런 주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사실 이렇게 선거를 뭐 예측하고 방송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주죠. 왜냐하면 그 정보를 바탕으로 누가 사전 투표를 많이 했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방금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는 민주당 성향의 유권자들이 사전투표에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고 특히 펜실베니아 안에서 민주당 성향의 유권자가 많이 사는 필라델피아, 가장 큰 도시죠. 그다음에 피츠버그 이런 곳에서 많이 하긴 했는데 지금 현재 펜실베니아 결과가 나온 걸 보면 사실 양극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펜실베니아를 이기기 위해서는 조 바이든 후보가 보수적인 유권자들, 아까 말씀드린 셰일가스, 그런 프래킹에서 일자리를 얻고 있는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많은 펜실베니아의 서쪽, 오하이오와 이제 접경 지역인 그쪽 유권자들의 표를 가져와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나온 결과를 보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보다 이번 선거에서 그 지역에서 얻는 표가 많아지고요. 더 얻고 있어요? 네, 대신에 이제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필라델피아나 피츠버그에서 본인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투표율, 2016년에는 투표를 하지 않았는데 민주당 성향임에도 불구하고 힐러리 클린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투표를 하지 않았거나 그다음에 힐러리 클린턴이 별로 뭐 호감이 없어서 안 했던 유권자들이 이제 많이 투표를 하면서 약간 양극화 성향이 나타나는 그래서 누가 자신을 이렇게 지지하는 유권자의 더 많은 표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따라서 펜실베니아가 이 결과가 결정이 될 것 같네요. 이 펜실베니아의 또 한 가지 특징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뭐가 있었냐면 당일 투표에서 공화당 지지자는 4분의 3이 당일 투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 지지자는 30%만 당일 투표를 하겠다고 했고 지금 당일 투표가 열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공화당 지지자들은 참 당일 투표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투표 방식도 정쟁화돼 버린 거죠. 미국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양극화가 있다라는 것도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사전투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특히 우편투표는 부정투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부분의 공화당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당일날 가서 투표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전투표 중에 현장투표 같은 경우에 많이 밀리기 시작을 해갖고 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바꿨습니다. 현장 가서 또 투표를 해라 그래갖고 마지막에는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아마 공화당 현장 투표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펜실베니아의 지금 이 결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투표, 우편투표에 민주당이 훨씬 많은 그 퍼센테이지를 갖고 있었는데 그것은 꼭 펜실베니아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비슷한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과연 지금 이렇게 접전인 상황에서 최종적인 결과는 어떻게 나올 것이냐. 여론조사 결과도 이게 지금 계속 오차 범위 내에서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제 판단에는 아마 끝까지 결과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게 저희가 4년 전만 해도 이 시간에는 새 대통령 당선자, 트럼프 당선자가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누가 이길지 아직도 모른다는 얘기를 이 시간까지 전해드려야 되고 한국도 분들이 급하지 않습니까? 빨리 알고 싶은데 오늘 안에 답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 점점 더 그게 더 짙어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지금 위스콘신, 필라델피아, 미시간, 애리조나 이 네 지역의 모든 결과가 달려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요한 그 중부 지역에서 이기고 있지만은 현재 이 표 차이가 얼마나 지켜질지는 전혀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 펜실베니아도 14%포인트를 이기고 있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바이든 후보의 어떤 매력이랄까요? 그런 부분이 유권자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던 건지 혹시 조금 끌어당기는 힘이 좀 부족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번 선거가 이제 트럼프냐 반 트럼프냐로 가다 보니까 바이든 후보가 가진 뭐 장점이라든지 경력 이런 것들이 많이 부각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본인의 그런 장점이 부족할 수도 있고, 제가 생각할 때 바이든 후보의 장점은 안정감.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상원의원을 36년 동안 했고 부통령을 또 8년 동안 하면서 굉장히 정책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보고 경험이 있는 후보인데, 이번 선거에서 워낙 좀 뜨거운 이슈들이 많았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대법관 임명, 그런 상황들이 이제 나오면서 평소 선거보다는 훨씬 더 이제 자극적이고 화제가 되는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경력들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알 수 있었던 기회가 많지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바이든 후보가 가진 장점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자극적인 그런 매력에 좀 많이 이렇게 묻힌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지금 뭐 투표 개표가 굉장히 더디게 초반에는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되다가 좀 더디게 진행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또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 예측에 대해서. 근데 위스콘신과 펜실베니아, 미시건이 계속 지금 밀리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까지의 지금까지 중간 결과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192석, 트럼프 대통령이 114자리를 차지했는데 결국 270을 누가 먼저 차지하느냐의 대결이기 때문에 회색으로 돼 있는 부분들 누가 더 하나라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달라질 거고,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는 애리조나,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아마 한국 시청자분들이 저런 주가 있는지도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많을 텐데 지리 공부를 오늘 많이 하면서 이 미국에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네 주에서 어느 후보가 더 많은 표를 가져갈지를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게 결정이 돼야만 이 누가 대통령이 다음 46대 대통령이 될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저희 8시 뉴스 전해드릴 때까지도 쉽지 않을 것 같다. 현재 진행 속도로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저희 특보는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하고요. 잠시 뒤에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 더 또 자세한 소식 계속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특보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